달동네 꼭대기까지 험한 계단길을 오르며 할머니를 찾아 헤매던 기태. 지하방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다. 기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연다. 방 안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쉬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태에게 부탁한다. 우리 집사람 좀 도와줄래요? 그 말 속에 담긴 15년간의 절망과 외로움이 기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매일 김밥을 사가던 할머니. 경기도의 한 오래된 재개발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에는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손가방을 든 이순의 할머니는 올해 78, 항상 같은 시간에 김밥 2줄을 사가시곤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23살 청년 윤기태에게 할머니는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한때 가수를 꿈꿨던 기태는 현실 앞에서 꿈을 접고 편의점, 치킨집, 카페까지 알바 3개를 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든 기태에게 할머니의 존재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이것저것 둘러보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 개 사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김밥 2줄만 골라서 계산대로 오시는 거였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계산만 하고 조용히 나가시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기태도 별 생각 없이 계산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물건만 사가시는 할머니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다른 편의점 알바 친구들과 이야기해봐도 이런 손님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기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김밥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깐 멈춰 서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서요. 그리고는 다시 말없이 편의점을 나가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로 기태는 할머니가 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사람이 좋아한다는 말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나이에 집사람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김밥을 사가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기태는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 김밥을 미리 준비해두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르실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런 기태의 작은 배려를 눈치채셨는지 가끔씩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시는지도 왜 매일 김밥만 사가시는지도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실 거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매일 반복되던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 기태에게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기태의 인사에 조금씩 더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멈춰선 벤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11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태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이상한 마음에 괜히 초조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 늦으신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기셨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11시 30분만 되면 편의점 입구 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가도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기태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김밥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머니가 신경 쓰이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편의점 앞에 낡은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동네 노인회장님이 기태를 보더니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기태야. 너 혹시 그 김밥 할머니 얘기 아니? 기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몇 해 전에 남편이 크게 쓰러졌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거 병간호한다고 매일 김밥 사간 거지. 참 안 됐어. 그 나이에. 노인회장님의 말을 들은 순간 기태의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김밥을 사가신 이유가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픈 남편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 기태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노인 회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달동네 쪽을 가리키며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기태는 그날 편의점 문을 닫자마자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달동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기태는 할머니가 매일 운길을 오르내리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김밥 2줄을 들고 말이죠.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은 지하방 문 앞에서 기태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울고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기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편의점에서 김밥 2줄을 정성스럽게 싸서 다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기태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태야,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태는 김밥을 할머니 손에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기태를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좀 도와줄래요? 그 말 속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기태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와의 만남. 기태는 순애 할머니를 따라 좁은 지하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습기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그리고 곧장 기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편에 놓인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고
링거줄이 팔에 연결된 채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남식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84이신 할아버지는 야윈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기태를 침대 곁으로 안내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남들 눈 피해서 여기서 15년째 아프신 분 간병만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서 간병을 해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기태가 자세히 보니 방 한 곳곳에 간병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약품들, 체온계, 혈압계, 그리고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듯한 쿠션들과 담요들까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죠. 사람 손이 필요해요, 기태야.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기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기태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면 할머니 댁을 들러 간병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기태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면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사가시던 김밥 대신 이제는 된장국을 끓이고 전복죽을 쑤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몸 상태에 따라 유동식이나 죽을 준비하는 일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휠체어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짧은 산책을 나가는 일도 기태의 몫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잠깐이나마 바람을 쐬어드리면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던 할아버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태가 죽을 떠먹여 드릴 때나 몸을 닦아 드릴 때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표현을 작은 목소리로 해주셨어요. 고맙다, 기태야. 그 한마디가 기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태가 할아버지의 등을 주물러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태의 손을 잡으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태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말이 기태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넌 내 아들보다 낫다. 할아버지의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기태의 헌신적인 도움에 점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것이었거든요. 기태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이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두 분을 정성껏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가면서 기태는 이 작은 지하방이 자신에게 두 번째 집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미소와 할머니의 고마운 눈빛이 힘든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거든요. 숨어있던 가문의 그림자. 기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간병한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 일을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던 기태는 달동네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곳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큰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차량은 고급스러운 외제차였고 번호판도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태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닌가 싶어 그냥 지나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달동네 같은 곳에 저런 비싼 차가 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할머니 댁에 도착한 기태는 문 앞에서 낯선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하방에서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이상했어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품위 있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가 들어오자 그들은 모두 기태를 쳐다보았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애 씨, 더 이상 이런 도피 생활은 안 됩니다. 유산 상속 절차도 정리해야 하고 남식 회장님은 본가로 모셔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기태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말인가요? 기태는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셔둘 수는 없어요. 가문의 체면도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서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태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순애 씨, 남식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간병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태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태흥그룹의 회장이셨고 할머니는 가문에서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사랑해서 도망친 간병인이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기태가 알고 있던 평범한 노부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장 남자가 기태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기태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윤기태라고 합니다. 할머니 간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젊은 여성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모시고 있다니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제정신이셨다면 이런 선택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남식 씨가 원해서 온 곳이에요. 15년 전에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순애 씨는 가족이 아니십니다. 회장님의 치료와 재산 관리에 대한 결정권은 가족에게 있어요. 기태는 그제야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날 밤 방문객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부잣집은 결국 사랑도 돈으로 재더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할머니의 그 말에는 15년간 쌓인 서러움과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기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현실의 벽은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았거든요. 할머니의 쓰러짐, 그리고 벤치 앞 진실. 태흥그룹 가족들의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셨고 할아버지를 돌보실 때도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셨어요. 기태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어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기태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일 때 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윤기태 씨세요? 이순애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받은 순간 기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태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태의 마음은 온통 할머니 걱정뿐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셨을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기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향하던 기태는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댁에서 봤던 그 젊은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기태가 다가가자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남식 회장님 가족이세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여자는 대답 대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간병인 주제에 재산을 노렸다고. 아버지께 약이라도 탄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기태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할아버지를 돌봐온 할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태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으면 15년을 지하방에서 김밥 2줄로 버티진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들 돈이면 하루도 못 버텼겠지. 기태의 말에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화가 난 듯 말을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깨웠는지 당신은 몰라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격해졌고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편의점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이런 말 들으시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할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태는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기태가 편의점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 앞에 검정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달동네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기태는 긴장하며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 나이든 신사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며칠 전 봤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는 기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기태 씨시죠? 저는 남식 회장님의 오랜 비서였던 김정호라고 합니다. 그는 기태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태가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함께 오래된 공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정호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몰래 작성하신 겁니다. 순애 씨와 당신에 대한 회장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의 말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기태에 대한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유언과 진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태에게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다. 사랑을 지켜준 사람에게 내 마지막 감사를 남긴다. 기태는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5년 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애와 함께 이곳으로 왔다. 가문의 압력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뒤로하고 진짜 사랑을 선택했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태는 김정호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었나요? 김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회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가족들의 차가운 대우를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때 순애 씨만이 진심으로 회장님을 돌봐드렸거든요. 편지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순애는 간병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은 그런 순애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돈과 체면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실망했다. 기태는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흥그룹의 회장이었지만 병으로 쓰러진 후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던 거였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기태야, 너는 내게 둘도 없는 아들이었다. 편지의 이 부분에서 기태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남이었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정호 씨가 공증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몰래 변호사를 불러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순애 씨와 기태 씨를 상속인으로 지명하셨어요. 기태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상속인이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태의 걱정에 김정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걸 맡기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모든 절차를 밟으셨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태야, 너에게 부탁이 있다. 순애를 끝까지 지켜달라. 그리고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 전해달라. 너희 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기태는 편지를 품에 안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것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단순히 간병을 도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기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건 순애 씨였어요. 당신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질 순애 씨를 누가 돌볼지 고민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태 씨가 나타나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기태는 공증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할머니와 기태에게 똑같이 나누어 상속한다고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태를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명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요? 기태의 말에 김정호 씨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신 일입니다. 기태 씨야말로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충분하세요. 기태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진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으로 순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달라. 기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김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김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태 씨가 처음 오신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회장님 표정이 그날부터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그날 밤 기태는 편지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이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과 함께 말이죠. 최후의 대면. 이틀 후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기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하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셨어요. 기태가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태야, 걱정 많이 했지? 할머니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기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기태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편지와 공증서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우시기만 하셨어요. 기태는 할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흥그룹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 왔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애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기태는 할머니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중년 남자가 차갑게 답했어요. 어젯밤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남식 회장님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을 이순애 씨와 윤기태 씨에게 똑같이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기태 씨를 이순애 씨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명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저 애송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기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어요. 당신들이 할아버지를 외면할 때도 곁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기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상해요. 간병인과 편의점 알바생이 어떻게 이런 큰 유산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식 씨는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었어요. 당신들이 돈과 체면만 생각할 때 남식 씨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에요. 병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남식 회장님이 의식이 또렷할 때 작성하신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기태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정식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회복 중이신데 병실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서 기태는 태흥그룹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상속인 변경 통보서와 유언장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자 가족들은 더욱 술렁였어요. 기태가 대리인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실 리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태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두 분의 삶을 대신 증명하러 왔습니다. 기태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5년 동안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어요. 돈도 명예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서로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기태의 진심 어린 말에 일부 가족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경영권 문제, 상속세 문제, 그리고 가문이 체면 문제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김밥 한 줄, 그리고 세상 밖으로.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했고 15년간의 헌신적인 간병 기록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받았거든요. 태흥그룹 가족들도 결국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편의점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간병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거든요. 회사 이름은 순회케어.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회사는 달동네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기태는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신 후 기태와 함께 순회케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15년간의 간병 경험이 있으신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객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기태와 할머니는 순회케어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김밥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참치김밥이야.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했잖아. 그 말을 하실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으셨어요. 매일 오전이면 할머니는 김밥을 싸서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근조근 말씀드리곤 하셨어요. 남식 씨, 오늘 기태가 또 새로운 고객분을 모셔왔어요. 참 좋은 아이죠? 순회케어는 입소문을 타며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돈보다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기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태는 할머니와 함께 예전 할아버지가 계셨던 달동네 지하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그 방에서 두 분의 추억을 되새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기태야, 할머니가 고마워.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사람도 할머니도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없었을 거야.
기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순회케어 앞에는 익숙한 검정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였던 그 차는 이제 기태의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태에게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동네 아이 하나가 벤츠 앞을 지나가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차 누구 거예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거였지. 이젠 우리 기태 거야. 그 말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기태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셨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기태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기태는 이제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편의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정성스럽게 만드는 김밥이에요. 그 김밥을 할아버지 영정 앞에 올려드리고 또 순회케어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어느 날 기태가 벤츠를 몰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전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알바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태는 옛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기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돈보다 사랑이, 성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벤츠는 석양이 지는 골목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차 안에서는 할머니와 기태가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글쎄, 기태야. 분명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희망적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사랑으로 자라났거든요.